건강광자는 희귀병 중에 하나인 베체트병의 진단과 치료인데 희귀병이다 보니 저희가 관객을 많이 기대하지는 않았고 그 강의 내용은 일단 너무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환자분들이 접근하고 이해하기 쉽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세부적인 내용은 강의가 끝나고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분당서울대병원 류마티스 내과의 강은하입니다. 먼저 이제 베체트병이란 뭔가 베체트병은 이제 한마디로 혈관염의 일종이고요. 혈관에 염증이 생겨서 발현하는 질환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 특징이 이제 저희가 혈관염 하면은 다양한 종류의 혈관염이 있어요. 그리고 그 혈관염을 되게 어느 사이즈의 혈관을 침범하느냐에 따라서 소혈관염, 중간혈관염, 대혈관염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베체트병은 이 분류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베체트병은 사이즈와 상관없는 혈관을 침범하게 되고 그래서 작은 혈관부터 큰 혈관까지가 모두 침범이 가능하고 또 혈관 중에 동맥만 침범하는 게 아니고 정맥 침범도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다양한 사이즈와 정맥과 동맥을 침범하는 혈관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따라서 그 혈관염이 일어나는 장기나 조직이 매우 다양할 수 있겠죠. 환자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의 증상과 경과가 또 매우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작위로 다양하다기보다 환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호발 부위는 피부나 점막, 눈 이런 데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증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이나 위장관 증상을 그 다음이 뒤따라오고 대혈관이나 신경괴나 폐라든지 이런 장기들은 또 조금 더 적은 빈도로 침범이 되겠습니다. 베체트병이 어떻게 그럼 발현하냐, 환자들이 어떤 증상으로 발현하냐 보면은 제일 흔하게 나타나는 거는 피부 점막에 일단은 구강궤양, 입이 헌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입에 곱이 낀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구강궤양 그리고 구강궤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이제 남자애 같은 경우는 고환이나 음낭, 여자의 경우는 질입구나 소음순 같은 경우에 구강궤양과 같은 모양의 병변이 생기는 성기궤양 그리고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피부의 염증성 발진 요게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인데 그러나 피부 점막 증상은 베체트병에 딱 특이적이지는 않아서 다른 질환이나 질환이 아닌 상태에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이 흔하기는 하지만 이 증상만 가지고 진단을 하기는 어려워서 베체트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하겠고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피부 점막을 제외하면 그 다음에 흔한 거는 이제 포도막염으로 대변되는 안구 증상이고요. 이 포도막염이 생겼을 때 망막염이 동반이 된다면은 영구적으로 시력이 손실이 가능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할 때 매우 이제 관심과 집중을 요하는 치료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빈도가 떨어지지만 관절이나 동맥, 정맥, 위장관, 신경괴 이렇게 중요 장기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베체트병에서 생기는 구강궤양은 모양이 좀 특징적인데 대개는 이제 동그랗거나 타원형입니다. 막 이레귤라 또는 이제 불규칙한 모양이 아니고 둥그렇게 타원형인 경우, 그다음에 주변부와 경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그려진다. 이 사진에 보이죠? 이제 타원형 또는 원형의 궤양이 함몰되어 있죠. 자기 높이보다 주변부 높이보다 함몰되어 있는 걸 궤양이라고 하는데 함몰성 피부 병변이고 경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두 번째 그림이 이제 잘 보여주는데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입 주변에 부스럼 같은 게 생긴다든지 수포가 생긴다든지 또는 이제
입이 화끈거린다든지 입안이 빨갛게 됐다든지 그런 증상으로도 걱정돼서 오시는데 이런 거는 해당이 되지가 않고 전형적인 베체트병의 구강궤양은 이렇게 타원이나 원형의 경계가 명확한 궤양, 함몰성 궤양이 되겠습니다. 구강궤양의 경우는 질환이 없는 건강인에서도 환자가 피곤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모양이나 개수 면에서 건강인에서도 이런 타원 모양의 이런 궤양이 생길 수가 있어서 구강궤양이 심하게 또는 자주 생긴다고 해서 베체트로 진단할 수 있냐? 또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동반되는 다른 증상 없이 구강궤양만의 개수나 빈도만으로 베체트병을 진단할 수는 없다. 요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점막 증세를 넘어서서 중요 장기 중에 하나인 안구 침범이 있는데요. 피부 점막 증상은 내가 아프기는 해도 괴롭기는 해도 그 장기의 그 기능을 손실시키거나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적인 증상들은 아니고 불편감을 많이 초래하는 증상인 반면에 안구 같은 경우는 시력의 침범이 있으면 시력 손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겠습니다. 베체트병에서 나타나는 포도막염은 그 증상으로 보면은 되게 둔한 안구통이 있고 안구를 움직이면 조금 통증이 심해진다든지 당연히 충혈은 있고요. 그다음에 빛을 보면 눈부심이 생긴다든지 까만 점들이 날아다니는 날파리증이 보인다든지 또는 시야가 뿌옇게 되는 증상 같은 것들을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안구 모양을 도식적으로 보면 그림과 같은데 요 수정체, 이 수정체가 이제 혼탁되면 우리가 백내장이라고 하죠. 요 수정체 앞쪽에 안구 전방 쪽에 염증이 생기면은 전방 포도막염이라고 하고 베체트에서도 전방 포도막염이 생기기도 하고 강직성 척추염에서 전방 포도막염이 생기기도 하는데 전방 포도막염의 경우는 시력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적습니다. 앞쪽에만 염증이 생겼다 말았다 하는 건데 베체트병은 이제 안구 앞쪽에 전방 포도막염 형태로 시작이 됐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에는 요 유리체나 망막을 침범하는 후방 포도막염으로 그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 후방 포도막염의 경우는 망막과 시신경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후방 포도막염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영구적으로 시력 손실이 점점 축적되게 되고 굉장히 오랫동안 염증 조절이 안 되면은 완전히 이제 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베체트 포도막염이 성인의 실명률 중에 당뇨병을 제외하면 아마 1등인가 2등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체트병에서는 후방 포도막염의 형태의 포도막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양은 이제 포도막염의 사진인데 충혈이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홍채 모양인데 홍채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전방 포도막염이 생겼고 홍채가 염증으로 인해서 서로 유착이 되어서 이제 홍채 모양이 불분명해진 거고 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그 밑에 농이 차 있죠. 요거는 전방 포도막염이 심하게 생겼을 때 그 농이 고여 있는 것을 알고 요거는 이제 모두 다 전방 포도막염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베체트병에서 나타나는 피부 질환들이 굉장히 다양하지만 흔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하나는 여드름양 병변이 있고요. 되게 농포를 동반합니다. 농포를 동반한 여드름양 병변이 자주 나타나고 흉터를 남기는 경우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결절성 홍반처럼 나타나는 경우인데 결절성 홍반은 상피 조직이 아니고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의 염증으로 생기기 때문에 되게 윤기가 매우 부드럽게 일어나고 밑에서 들어 올린 모양 같은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져보면은 몽우리가 만져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궤양 타입의
모양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 그림에 보여지지 않는 매우 다양한 가성 모낭염이라든지 매우 다양한 형태의 피부 염증이 생기겠습니다. 근데 이런 피부 병변도 베체트병의 특이적이냐? 또 그렇지는 않아서 베체트병은 단독 증상으로만 이제 진단하기는 어렵고 여러 증상을 종합해서 이제 진단을 내려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베체트병에서 이제 관절염이 많게는 3분의 1에서 동반이 되는데 베체트에서 관절 침범은 팔다리 관절염을 형태로 올 수도 있고 척추 침범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체 내에 여러 다양한 관절 형태로 올 수가 있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염증이 생겨 있다기보다는 물이 찼다 빠졌다 이렇게 관절염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형태가 많고 큰 관절 무릎이나 이제 팔꿈치 이렇게 대관절이 비대칭으로 5개 미만의 침범하는 경우가 제일 흔하기는 하지만 손가락이나 발가락처럼 작은 관절 침범을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감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베체트 관절염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사용하는 항류마티스 제제를 사용하면 이런 약들은 류마티스 관절을 매우 잘 듣죠. 먹는 약을 쓰면 관해가 잘 유도가 되는데 베체트 관절염은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보다는 항류마티스 제제를 사용했을 때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외에도 여기 보이시면 이게 대동맥인데요. 심장에서 기시하는 부위의 대동맥이 매우 부어 있죠. 그리고 하얗게 조형 증강이 돼서 염증이 있다. 대동맥염 형태로 나타나고요. 이 대동맥은 이제 심장하고 대동맥의 그 경계 부위에 대동맥 판막이 있기 때문에 이런 대동맥염이 오면 대동맥 판에도 염증이 생겨서 이 판막이 세게되는 부전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은 두근거린다든지 숨이 찬다든지 또는 이제 부정맥이 생겨서 실신이 온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경우도 10사람 중에 1명 정도로 보고가 되는데요. 다양한 형태, 뇌 실질 중에 어느 부분에 염증이 생기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편마비나 복시, 말이 어눌하거나 기억상실이 되거나 두통 등 여러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침범하는 장기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요 아랍권, 그 지중해권하고 우리나라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요. 지중해권이 베체트가 매우 잘 생기는 지역입니다. 200명을 보면 주로 남자에 약간 우세하게 생기고 젊은 나이에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부 점막 증세가 우세하고 그 외에 관절이나 심장이나 그 외에는 이제 빈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한국인의 경우는 남녀비가 거의 1대1이고요. 피부 점막 증상이 매우 많이 나타나지만 근골격계나 이제 뇌신경 같은 경우도 또는 심혈관인 경우도 평생 중에 한 10명 중에 1명 또는 100명 중에 한 15명 정도는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베체트병이 특이한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전형적인 이제 자가면역 질환은 한번 증상 발현이 되면 치료로 그 염증을 꺼주기 전까지는 계속 염증이 지속이 되는데 베체트병은 그와 달리 증상이 생겼다가 또 저절로 좋아졌다, 생겼다 저절로 좋아졌다를 반복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구강궤양이 생겼다가 또 저절로 일주일 만에 좋아지고 또 보름 뒤에 또 생기고 성기궤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 증상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증상이 악화와 호전을 반복할 수 있고요. 근데 어느 시점에 매우 격렬하게 생겨서 치료로 꺼줘야 되는 시기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는 양상이 되겠습니다. 이 베체트병은 전통적으로는 요 지중해 연안의 국가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예전에 실크로드라고 불리우는 지역을 따라서 생긴다 해서 실크로드병이라고도 불리우고요. 이렇게 지역에 그 의존해서 생기는 이유는
요 HLA-B51이라는 유전자의 영향 때문인데 이 유전자가 이 지역에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따라서 생기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 유전자 영향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제일 알려진 것이 HLA-B51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베체트 원인 유전자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유전자고 피크가 높은 걸로 봐서 영향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유전자들이 베체트병 발병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HLA-B51의 경우는 보면은 이제 대규모 연구를 보면 각 나라마다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약 3배 또는 5배 정도 그 베체트병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3배 정도 올라가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한 5배에서 6배 정도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보다 베체트병의 발병 또는 유병 확률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양성이라고 해서 질환이 반드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유전자 양성과 음성의 의미는 이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는 베체트 질환을 가질 확률이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그러나 그 유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풀 내에서 질환이 생기는 사람도 있지만 질환이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반드시 질환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양성이 이꼬르 질환이다 이런 공식은 성립하지가 않고 만약에 이제 이 유전자 양성이면은 베체트 질환이 발현이 됐는지 조금 저희가 문진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유전자를 이제 참고하는 경우는 베체트병 진단 기준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체트 질환은 단일 증상만으로 진단을 할 수 없고 여러 증상을 조합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 진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베체트 질환의 증상이 일부 나타나는 환자에게 유전자가 양성이 나오면 앞으로 이 증상이 점점 발전이 돼서 확장이 돼서 베체트로 결국 이행이 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환자를 추적하게 되는데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베체트 환자의 약 3분의 1에서 양성이기 때문에 음성인 환자도 베체트병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안 갖고 있다고 해서 베체트병에서 나는 자유롭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가 없더라도 가족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HLA-B51 말고 다른 유전자들도 많이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검사로 알 수 있는 거는 그런 다양한 유전자들을 다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HLA-B51이라는 가장 큰 유전자 하나만 이제 병원에서는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유전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유전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검사한 유전자가 음성이어도 가족력을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 어떻게 진단하냐? 요 진단 기준은 인터내셔널 스터디 그룹이라는 베체트병 연구하는 국제 학술 그룹에서 만든 진단 기준인데요. 필수적으로 구강궤양이 있어야 하는데 1년에 3번 이상 구강궤양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구강궤양을 필수로 그 외 구강궤양 외의 증상이 이제 제가 이제 번호를 매긴 2, 3, 4, 5번 중에 2개 이상이 추가적으로 있으면은 베체트병이다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구강궤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기궤양이 있고 포도막염이 있거나 성기궤양이 있고 피부 증상이 있거나 또는 성기궤양과 아까 구강궤양이 있고 포도막염, 피부 증상 이렇게 다양한 조합의 진단이 가능하겠죠. 이 증상들은 한꺼번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베체트병의 증상이 있었다 말았다 하기 때문에 시간차를 두고 있더라 하더라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인터내셔널 스터디 그룹에서 제정한 진단 방법이 얼마나 정확하냐? 민감도라고 해서
진짜 환자를 모두 검출하는 능력, 그 민감도가 약 80에서 85%고요. 그 말은 약 15%에서 20%는 이제 병을 놓친다는 뜻이죠. 다만 아닌 환자를 베체트병으로 진단하는 오진율은 매우 낮다. 그래서 특이도는 매우 높아서 오진하는 확률은 매우 낮다. 양성 예측도라고 해서 진단 기준이 양성이면 정말 질환일 확률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이도가 높기 때문에 진단 기준에서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진단이 있을 확률이 아까 민감도가 조금 낮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기준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이 진단 기준에는 이제 구강궤양과 성기궤양과 포도막염 피부 증상 이렇게 기준 증상을 4가지로 정하고 있는데 기준 증상이 아닌 증상으로 표현했을 경우에는 진단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베체트 장염이라든지 뇌염이라든지 베체트 관절염 형태로 환자의 증상이 오게 되면은 전형적으로 피부 점막 증상 또는 눈의 증상으로 발현한 사람보다 진단이 늦을 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단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다만 이 진단 방법의 장점은 베체트병이 아닌데 오진하는 경우는 이제 현저히 적다. 유전자와의 연관성이 알려져 있지만 진단 기준에는 이 유전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전자가 전체 베체트 환자의 일부에서만 있고 또 유전자가 없다 하더라도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전자 자체는 진단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환자분이 구강궤양이 너무 심해서 여러 번 생겨서 왔다. 그러면 저희가 베체트인지 아닌지 면밀히 볼 수는 있으나 다른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강궤양만으로 오면은 의심은 가능하지만 이 사람이 베체트병이 아니고 다른 원인에 의해서 구강궤양이 생길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진단하지 않고 의증 상태로 환자를 관찰하게 되죠. 유전자를 참고하게 됩니다. 유전자 양성이시면 구강궤양으로 시작이 됐지만 앞으로 성기궤양이 생기고 포도막염이 생겨서 어느 시점에서는 베체트병으로 발현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를 이제 계속 정기적으로 추적을 하게 되겠고요. 구강궤양도 생기고 성기궤양도 생긴 상태에서 이제 병원을 오게 되면 의심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이제 확진되진 않고 환자를 추적하다가 포도막염이나 피부 증상이 생기면 이때 이제 확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 생긴 상태에서 오시게 되면 바로 확진이 가능하겠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피부 점막 증세의 치료와 안구나 다른 장기에 침범했을 경우에 따라서 치료가 조금 달라지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점막 증상은 매우 불편하고 미용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지만 큰 궤양이 생기거나 이렇게 뭔가 손상을 남기는 경우는 굉장히 일부여서 대개의 피부 점막 증상에는 면역 억제 효과는 크지 않은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부작용을 감수할 만한 증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면역 억제 효과가 크게 없는 콜치신이나 펜톡시필린 또는 스테로이드 연고나 각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요. 안구 침범, 포도막염 중에서 후방 포도막염이 있는 경우는 빨리 염증을 가라앉혀 주지 않으면 시력 손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경구 스테로이드, 전신 스테로이드나 전신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관절이나 뇌신경, 혈관, 위장관 등의 내부 장기에 있는 경우는 대개는 이제 면역 억제제를 스테로이드와 같이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정맥을 침범해서 정맥 혈전이 생겨서 정맥이 막힌 경우에는 항응고제를 이제 추가하기도 하고 동맥에 염증이 생겨서 동맥이 꽈리처럼 부풀어서 터질 것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이제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은 대개 피부 점막에는 면역 억제 효과, 전신 부작용이 별로 없는 약들을 사용하고 그 외에 장기 손상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에는 전신 스테로이드와
전신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게 된다가 큰 원칙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강의를 드렸는데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대면을 하고 있으니까 자세히 답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없으셔도 되고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체트병이 주로 발견되고 진단되는 피부과에서 매우 많이 초진이 이루어지고 진단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드름인 줄 갔는데 문진에서 입안이 헐어 있고 성기궤양도 있고 피부 병변이 농포를 동반한 흉터가 많은 여드름이어서 피부과 선생님이 바로 진단을 할 수도 있고 류마티스 내과로 와서 진단되는 경우도 있지만 피부과에서도 매우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더 이상 그 질문이 없으시면 네,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실명이 이미 되면 회복이 시력이 감소했을 때 시력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이제 안과 의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단기간에 시력이 나빠졌어도 그 시력이 지금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시력이 떨어진 거면 염증 조절을 하고 나면은 손상이 매우 염증이 생긴 지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제 저희가 염증을 가라앉힌 경우는 망막 손상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시력이 좋아질 테지만 굉장히 오래되거나 반복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망막에 손실이 생겨서 이제 시력이 떨어진 경우 그 경우는 시력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으로 오랜 염증이 조절되지 않고 계속 있거나 아니면 이제 후방 포도막염의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는 이제 여러 차례 침범이 자주 됐을 경우에도 이제 그 망막에 이제 손상이 생겼을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시력 손실이 영구적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제까지 시력이 멀쩡했는데 오늘 포도막염이 심하게 생겨서 눈충혈이 심하게 생겼고 시력이 확 떨어졌는데 오늘 바로 안과를 가서 치료를 잘 받아서 수일 만에 또는 수주 만에 회복이 됐다. 그런 경우는 이제 시력 회복이 굉장히 잘 일어나겠죠. 근데 수개월 동안 염증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스테로이드를 써도 망막 쪽에 염증이 계속 지속되고 이제 실핏줄이 터지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한번 손상된 시력이 다 돌아오지 않고 일부만 회복되거나 또는 상당량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아예 시력이 없는 실명 상태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콜킨이 예방 효과도 있나요? 콜킨이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강궤양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계속 생기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콜킨을 지속 복용하면은 구강궤양의 빈도가 좀 떨어지고 생겼을 때의 사이즈가 이제 작게 나고 빨리 아물죠. 그런 효과는 있고 완치 개념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질환이 발병을 하고 나면 저희가 하는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 치료는 질환이 일으키는 염증을 차단해서 장기나 조직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증상도 안 나오고 조직 손상도 안 생기도록 하는 치료인데 불행히도 질환을 없애는 효과는 없습니다. 질환이 일으키는 염증을 차단하는 치료지 질환 자체를 이제 박멸하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완치를 이제 기대하기는 힘들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렇게 뇌신경이나 판막이나 심장처럼 큰 염증이 생겼을 때 면역 억제제를 처음에 굉장히 많이 쓰지 않습니까? 처음에 강도를 높게 면역 억제 치료를 하다가 관해라고 해서 이제 염증이 다
잦아들면 증상도 없고 검사에서도 염증이 나오지 않으면 스테로이드부터 줄이죠. 왜냐하면 이제 약물 부작용이 심해지니까 스테로이드부터 점점 줄이기 시작해서 줄여도 관해가 잘 유지되면 스테로이드를 끊고요. 또 스테로이드를 끊은 상태에서도 관해가 잘 유지되면 또 쓰고 있는 면역 억제제도 조심스럽게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해가 잘 유지되는 경우는 이제 환자하고 상의를 합니다. 완전히 끊었을 경우는 재발 위험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약제를 계속 쓰는 경우에는 면역 억제로 인해서 세균 감염이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증상이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약을 쓰게 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러나 재발률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하고 상의를 해서 또 환자의 기저질환이 많거나 감염 위험이 높으신 분들은 끊는 쪽으로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 처음에 생겼던 증상이 굉장히 중요한 장기에 심하게 생겨서 관해를 유도할 때까지 굉장히 고생이 심했던 분들은 끊고 다시 재발이 됐을 경우는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신도 가능하나요? 콜키는 관절통이나 포도막염 예방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관절이 약간 효과가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큰 효과는 없고 포도막염에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되지 않고 피부 점막 증상에 조금 더 효과가 있고 관절통은 약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나 없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임신도 가능하나요? 베체트병 자체는 임신율에 영향이 크게 없어요. 유산율에도 아주 큰 영향은 없습니다만 이제 베체트병이 여성 생식기 주변 나팔관이나 이런 데에 이제 염증을 일으켜서 아주 희귀하게 불임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임신력에는 큰 상관이 없고요. 대개 이제 영향이 있는 거는 베체트병으로 먹고 있는 약물이 만약 임신을 했을 때 태아에 영향이 있는가를 주의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데 콜치신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고요. 먹어도 된다 만다 데이터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아주 신빙성 있는 데이터는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되게 그냥 끊으시라고 하죠. 왜냐하면 콜킨을 사용하는 현상은 되게 피부점막 증상이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냥 콜킨을 끊고 스테로이드 가글 정도로 하시도록 안내를 이제 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라 증상이 이제 발현되지는 않는데 자녀도 구강궤양이 자주 보이는데 아직 어린데도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서 먹어야 하나요? 구강 정도만 보이고 더 이상 진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베체트 병에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 모든 증상이 발현돼서 베체트병이 되는 분들도 있고 베체트병의 일부 증상만 발현이 돼서 그걸로 더 이상 다른 증상으로 확장이 되지 않고 그 증상만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서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시간이 흘러서 질환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증상에서 끝날 수도 있어서 구강궤양이 그렇게 구강궤양 자체가 너무 아프고 너무 여러 개가 생기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 정도가 아니면은 환자분 그 자녀분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고 성기궤양이나 피부 증상이 생기는지 이걸 보고 만약에 이제 충혈이 생기면은 그때는 병원 가서 이게 포도막염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진단이나 이런 거 자체가 이제 어린이한테 많은 스트레스가 되고 그 지금 나오는 증상이 구강궤양에 국한되어 있고 궤양 자체가 매우 빈번하지 않고 그냥 저절로 아무는 금방금방 아무는 경태면은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기보다는 면밀히 관찰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베체트가 심혈관에 광범위하게 침범돼서 수차례 대동맥 판박 시환술과 경색증이 나타나서 인플릭시맙 치료를 받고 있는데
레미케이드 외 새로운 약물 적용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판막 치환술 이후에 대동맥염을 잘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은 치환을 했는데 그 판막이 떨어져서 또 새죠. 또 수술하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수술 전후에 염증을 완전히 가라앉혀서 유지하는 게 수술 경과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경구로 먼저 면역 억제제를 써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는 이제 환자분이 질문해 주신 생물학적 제제를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인플릭시맙이라고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에 다른 생물학적 제제를 써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경우도 있는데 아직 대규모로 임상시험으로 완전히 증명이 된 거는 아니어서 인플릭시맙의 치료를 했는데도 다른 방법이 없을 때 고려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 그 다른 생물학적 제제가 반드시 인플릭시맙 치료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토실리즈맙이라고 하는 생물학적 제제는 인플릭시맙에 잘 듣지 않는 사람에게 치료를 했을 경우 치료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례 보고나 또는 그런 증례를 모아서 이제 보고한 예는 있지만 치료를 하지 않은 사람과 치료를 한 사람을 비교해서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서 반드시 그 치료가 우월하다라고 할 만한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서 가족력 말씀하셨는데 유전인자가 될 수도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유전될 수 있으나 자녀한테 증상이 꼭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에게 베체트가 있으나 자녀한테 없는 경우가 더 많죠. 생기는 경우보다. 네, 여기까지. 망막 증상이 처음 나타났을 때 치료를 받아서 치료에 의해서 염증이 잘 가라앉으면 실명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완전히 실명되지 않고 약간 손상은 있지만 시력이 좀 떨어진 채에서 멈추고 더 이상 염증이 생기지 않으면 그 시력을 보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단을 받으면 사회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증상에 따라서 지장이 있을 수도 있죠. 큰 장기, 중요한 장기에 있고 잘 약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당연히 지장이 있을 거고요. 피부 점막 증세는 경우에 따라서 지장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굉장히 심해서 입이 계속 아프면 집중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장이 있을 수도 있고 피부가 이렇게 여드름양 병변이 심하게 있으면 미용적으로 매우 좋지는 않기 때문에 환자한테 큰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 했는데요? 네, 주신 질문이 추가적으로 없으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한 1, 2분 정도 더 기다릴 테니까 혹시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해주십시오. 몇 살 때부터 증상이 발현되나요? 이제 이란이나 지중해 연안 국가들은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발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전 인구, 우리나라 전 국민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최초 진단 나이는 이제 한 10년 전에는 35세, 지금은 한 40세 정도 평균 이렇게 이제 약간 최근으로 오면서 진단하는 나이는 조금 늦게 되고요. 그다음에 발현 빈도는 떨어지고 있고, 이제 옛날보다 지금이 현대 시대에서 이제 그 발현 빈도는 좀 떨어지는 중이고 발현되는 나이는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했는데요.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